지난 시간에 여튼 장기 해석에 의한 설계파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 해석에 의해서 설계파를 결정하든지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설계파를 결정을 할 때 장기 해석이냐 단기 해석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설계파의 앰플리튜드였죠. 그렇죠? 앰플리튜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여기 장기 해석은 여기 RLT라고 해서 이제 장기 해석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기 해석은 이제 여기 분기 해석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건 RAO의 맥시멈 값으로 나눠주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장기 해석을 했던 단기 해석을 했던 이제 설계파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럼 설계파가 결정이 되면 설계파를 통과하면서 이 선박이 받는 자 이런 선박이 이제 받는 이 관성력하고 관성력 그 다음에 이제 유체력 이런 것들을 다 이 구조해석 모델에 전달해 줘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체 흐름에서 보면 바로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 외부가 결정이 되고 여기 이제 결국 구조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FE 모델과 디자인 로드가 이제 정의가 돼야 되고 디자인 로드는 디자인 외부부터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디자인 웨이브로부터 어느 한순간에서 어떤 반성력과 그다음 유체력을 어떻게 FE 모델에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거는 뭐 대단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기술적인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두면 나중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그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형 포텐셜 이론, 우리가 중력파 이론은 여기 보셨듯이 여기 이제 왼쪽처럼 이게 수선면 위쪽은 프레셔가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미소량이다. 그리고 또 이제 단위파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위파면 거의 이렇게 이게 수평으로 잘라도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설계파는 다릅니다. 설계파는 아까도 봤지만 설계파는 어떻게 돼요? 설계파 같은 경우는 웨이브 하이트가 뭐 제일 큰 거는 32m짜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웨이브 하이트로 치면 16m, 17m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까 세미 리그 같은 경우는 17.3m였나? 그렇게 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이 위에 이 위쪽이 있고 없고가 이제 밴딩 모멘트에 많이 다르겠죠. 이게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이제 이 선수 쪽에 프레셔가 더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깅 모멘트가 더 커질 거라는 걸 이제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파가 1m짜리면 뭐 그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파가 이제 17.3m짜리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호깅 상태인데요. 호깅 상태인데 지금 요 파란색이 뭐냐면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석션 프레셔입니다. 석션. 이 석션이 사실 걸릴 수가 없죠. 그렇죠? 석션이 걸릴 수가 없는데 이게 이, 이 평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 석션이 어쩔 수 없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파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이 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프레셔가 걸리지 않죠.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디자인 웨이브에 대해서는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결과 차이가 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배가 이렇게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컨테이너 선처럼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이렇게 보정하기 전과 보정한 후에 압력 차이, 즉 이제 이 프레셔로 인한 뭐 밴딩 모멘트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됩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파 정수면과 파저 사이에 발생하는 음의 유체 동력학은 정수역과 더해서 이제 0이 되게끔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이나믹 프레셔는 요 스티워터 라인에서 이제 가장 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만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서 여기 실제 어떤 프레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다이나믹 프레셔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레셔고 실제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 파고가 여기까지 있게 되면 액츄얼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정수압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제 유체 동압력과 정수압이 0이 되게끔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한 동수압은 잘 몰라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요 수선면에서 이제 어차피 파고는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수선면에 압력이 있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셔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액추얼 엘리베이션 여기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직거리를 빠져서 우리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운동 해석이 있고 구조 해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판넬 유치압이고요. 요게 이제 판넬 모델이고요. 판넬 모델. 그 다음 요게 구조 해석용 모델입니다. 이제 같은 외판인데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수직 라인들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특별히 규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예, 특별히 규칙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선수미 같은 데가 좀 더 촘촘합니다. 여기는 좀 덜 촘촘하고. 근데 이제 구조 모델은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더 촘촘하고, 그 다음에 딱 어떤 스페이싱이 딱 똑같은 스페이싱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구조해석 모델하고 이거 다른 것은 뭐다? 구조해석용 모델은 사실 이건 외판만 사실은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안에 내부 구조들이 다 있죠. 이 이제 횡부재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다음 메쉬의 특성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쉬라고 하는 게 서로 이게 교차된 라인에는 항상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이 라인이 있는 데는 다 이 트랜스버스 부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속어로 이빨이 맞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재가 수직으로 만나든지 어떻게든 뭐 수직이 아닌 어떻게든 만나든 거기엔 노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 엣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판넬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안에 구조를 전혀 만들어줄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조해석 모델은 뭐 사실 판넬 모델은 보면 모델링도 아니다, 그냥 웹판만 있는 거고 구조해석 모델은 안에 이제 내부재 또 안에 또 종부재 뭐 스티프너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프로퍼티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판넬 모델을 만드는 거에 거의 20배, 30배 어렵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가 이제 다르게 되죠. 메시가 다르게 되면 이제 프레셔는 여기 판넬 모델의 메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각각 이런 구조 모델에 메시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죠. 구조 해석 모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섹션이라든지 횡격벽, 중격벽, 보강재, 내부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작은 메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메시가 다르기 때문에 매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프레셔가 이제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판넬의 프레셔가 이제 하나 크고, 그 다음 이거에 대응되는 구조 프레셔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겠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 프레셔를 여기다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쉽죠. 이건 쉬운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어떤 이웃하는 거에 프레셔하고 어떤 평균을 내서 적절히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뭐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고기 있는 부분에는 지금 실제로 여기서 계산되는 건 압력이죠. 그렇죠? 근데 압력이 요소 항상 수직하게 작용을 하는데 고기 있는 부분에는 그 요소의 법산 벡터가 좀 다르게 되죠. 그렇죠? 차이가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결국 힘의 방향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압력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압력을 힘 벡터로. 벡터는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 벡터로 전환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자, 그 다음에는 관성력이 있죠.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 본 포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포스, 퓨어 하이드로스태틱 포스도 있었고요. 이게, 이건 지워지지게 없는 게 좋겠네요. 예, F스타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 웨이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디플렉션 포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포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너셜 포스, 이제 레디에이션의 디플렉션 포스가 있었고요. 레디에이션의 이너셜 포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다 이건 유체력이죠. 유체력. 유체에서 오는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틱 프레셔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 크릴러 포스, 디플렉션 포스, 레디에이션 포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유체 동합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다. 에디드 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드 매스도 결국은 그 주변에 유체 동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럼 유체 동합 말고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 말고 보통은 뭐 거기에 이제 포스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뭐 결국은 스프링 포스라든지 그러면 스프링 직접 달렸으면 스프링을 통해서 어떤 포스를 전달이 되겠죠. 뭐 댐핑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유체력으로 다 전환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관성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성력을 구하려면 그거는 이제 각 위치에서의 가속도를 이제 다 구합니다. 요건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인위의 위치, x바, y바, g바에서의 가속도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력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력의 효과, 지금 피치나 롤에 의해서 이제 중력이 원래 수직 방향 성분만 있었는데 그게 x 방향 또는 이제 y 방향 성분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어디에다 가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메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메시 이제 각각 노드가 있잖아요. 이 노드에다가 우리가 포스는 노드에 가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드에다 가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질량 있죠, 미소 질량. 즉 이 노드가 이제 담당해야 될 대략 질량은 어떻게 돼요? 이 노드에 이제 연결된 엘리먼트, 뭐 예를 들어 4개다. 그럼 이제 이 4개의 이제 어떤 4분의 1만큼 모으면 대략 이 엘리먼트가 담당하는 그 매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을 이제 곱해서 반성력을 계산해서 이걸 이제 복소수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지금 모든 건 다 복소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의 포스도 마찬가지 복소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구조 모델을 만든다고 하지만 또 이제 구조 모델이 있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 질량 모델이 또 있습니다. 질량 모델. 매스 모델이 또 있어요. 그 구조 모델하고 질량 모델하고 차이가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질량 모델에는 더 들어가는 게 화물이 더 들어갑니다. 화물이 더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컨테이너선 같은 거 있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구조 해석할 때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거는 그 어떤 컨테이너의 뭐 부품 강성이라든지 아니면 비틀림 강성에 전혀 기여를 못하죠. 그렇죠? 그건 그냥 뭐냐면 약간 화물창 위에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 있고 그 화물창 그 내부 구조, 격벽하고는 뭐 그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용접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큰 비틀림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격벽 사이에 갭 같은 게 생겨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질량 관점에서는 컨테이너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 모델에서는 컨테이너 들어가지 않지만 질량 모델 할 땐 컨테이너를 다 대략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엔진 같은 거 있죠.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엔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장비 같은 걸 모델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에 이제 구조에 그 덴서티를 조금 올려서 그런 장비가 있는 데는 덴서티가 조금 더 올려서 그 블록 전체의 어떤 무게가 이제 나오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이 길이 방향으로 뭐 5m, 7m까지는 중량이 얼마다라는 이제 정보를 그게 이제 스틱웨이트라든지 각종 의자, 뭐 그다음 조그만 펌프 탱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중량을 다 모아서 길이별로 구간별로 그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대략 덴시티를 다르게 해서 길이별로 이제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엔 전선 해석용 유한 모델에다 화물을 추가로 모델링한 매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운동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중에 하나가 더가 우리가 이제 매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화물, 그 이제 액체 화물의 그 관성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액체 화물의 그 압력이라는 건 노즈 H인데 여기서 이제 G 대신에 A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먼저 이제 화물창의 기하적 중심에서 제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하도록 동압력을 화물창 격도에 가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속도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속도와 관성력은 항상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셔는 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고 지금 옆에도 어떻게 돼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Y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Y방향도 이쪽 방향이 있고요.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압력은, 관성력에 해당하는 이제 압력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석션 포스가 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석션 포스가. 뭐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정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석션 포스가 걸릴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디테일이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수압이 여기는 좀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음압이 이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압이 걸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제 탱크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공기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음압이 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모가 따져 있는 게 그런 음압이 생기는 걸 좀 막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탱크를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앞쪽으로 AX가 발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으로 프레셔가 가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에 이 가속도에 의한 이, 이 프레셔를 화물창에 대한 프레셔를 구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없지만 이 발라스트 탱크 즉 발라스트 컨디션에는 어떻게 돼요? 발라스트 컨디션일 때는 네, 발라스틱 컨디션일 땐 이 발라스트 탱크만 차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발라스트 탱크에 의한 다이나믹 인터널 프레셔 그러니까 인터널 다이나믹 프레셔 요것들을 이제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전선 해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탱크를 미리 컴파트먼트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컴파트먼트를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대략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 그 센터의 중심을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액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채웠고 그다음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조 해석을 자기가 운동 해석을 해서 여기서 어떤 가속도를 구해서 이 프레셔 분포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하튼 이 탱크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한테 줘야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인터널 프레셔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 우리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라 하든 뭐 구조 해석이라고 하든 경계 조건은 다 있죠. 그렇죠?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뭐 당장 우리가 경계 조건이 제대로 없으면 그게 무슨 구조가 돼요? 불안정 구조가 되죠. 불안정 구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조가 이렇게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힌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조 해석이 되지 않죠. 뭐 해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보이론 해석이 되지 않죠. 그렇죠? 최소한 이쪽에 한쪽에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우리가 불안정 구조라는 건 어디서 배웠냐? 우리가 부정정보 얘기될 때 아예 그냥 뭐라면 지지점이 수주가 너무 부족한 불안정. 딱 맞으면 정정 구조물.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하나 더 있으면 부정정 구조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구조물은 부정정 구조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결국은 이게 구조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리지드 바디 운동이 안 생겨야 돼요. 리지드 바디 운동이 안 생겨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구조물이 힘을 받으면 무조건 이제 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돌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돌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 전선 해석이 어떤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보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서포트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쪽에 큰 반력이 생기죠. 반력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은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그래서 국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큰 뭐 어떻게 보면 찍힘 변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반력이 많이 생기는 건 뭐예요? 지금 외력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외력과 평형되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외력을 막아주기 위해선 이 지지점에서 모든 이 외력과 대응되는 반력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점에서는 큰 반력이 생길 수가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MA 같은 MA는 F 요거를 지금 관성력 우리가 가해줬죠. 그렇죠? 관성력이 사실은 반대로 가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는 다 유체력인데 유체력 다 가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다 평형을 맞춰서 힘을 다 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보로 치면 네. 예, 보로 치면 요 하중에 이제 맞춰가지고 반대 하중을 다 준 거예요. 이미 줬기 때문에 경계 조건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 어디를 잡아도 이론상으로는 거의 이제 그 반력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한 평형이 이루어졌다면 경계 조건을 준위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0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은 운동 해석 모델, 즉 판넬 모델에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조 해석은 구조 모델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넬 모델과 구조 모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이제 생깁니다. 그 하중의 전달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평형력이 이제 좀 크진 않더라도 그 경계 조건을 준위에는 이제 반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력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부의 응력이 커져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인지 아니면 이건 뉴메리카라는 그런 문제인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형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따져 보려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거 이제 이런 그래프를 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개, 밴딩 모멘트 커브인데요. 두 개는 스태틱 밴딩 모멘트고, 이건 웨이브 밴딩 모멘트. 근데 이제 하나는 판넬 모델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스트럭처 모델이에요. 판넬 모델에서 나온 거는 여기 이제 녹색을 쭉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녹색을 쭉 따라가면 끝에 가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판넬 모델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판넬 모델에서 운동 방정식을 거기서 직접 풀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게 이큐뮬에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딩 모멘트가 끝이 0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수직력들이 합력이 0이 딱 됐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배라는 건 양쪽에 어떤 고정이 없잖아요. 고정된 위치가 양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시어 포스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도 다 0이 되고, 그죠? 양쪽에서 전혀 구속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트럭처 모델은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에서 약간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웨이브 밴딩 모멘트 마찬가지로 웨이브 밴딩,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거의 끄트머리 가서 0이 딱 되죠.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게 실제로 어떤 프로시저 이게 있습니다. 이 차이를 꼭 맞춰라. 이게 이제 0이 되도록 해라. 근데 이제 경계 조건은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경계 조건은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나. 그래서 아무 데나 잡지 않고 가급적 어떻게 좀 튼튼한 데를 잡으면 되죠. 튼튼할 때 잡으면 그래도 조금 발력이 생겨도 거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응력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튼튼한 쪽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경우가 이제 이 센터라인 벌크헤드가 있는 경우, 센터라인 쪽에 이제 잡아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육자 유도가 다 잡혀져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면 돼요.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자, 요걸 이제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XYZ가 여기 끝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XYZ.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만족합니다. 이거는 한 군데만 잡아도 XY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자, 여기 RX를 한번 봅시다. RX가 되려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토션이 발생하는 거죠. 토션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를 Y로 잡고 요 위쪽도 Y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를 Y를 잡았고 여기를 못 움직여요. 여기도 Y를 잡았어요. 이쪽으로 못 움직입니다. 이것도 못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면 내에 어떤 한 평 내 두 점의 트랜스레이션, 경진 운동을 구속함으로써 그냥 회전 우성을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냥 RX를 그냥 딱 잡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여기 잡힌 부분에서 너무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고 여기에 결국은 큰 발력이 생겨서 응력이 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Y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모멘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그것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건 G랑 관련 있죠? 여기가 G로 잡혀 있고, 여기가 G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이 G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고요. 로테이션 G, 요에 해당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X가 잡혀 있고, 여기 Y죠, Y. 여기 Y. 예, 여기 Y가 접혀 있고 또 여기 Y가 접혀 있죠. 여기가. 이 앞에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경계 조건을 3점을 했고 자유도를 여기 3개, 2개, 1개 줬는데 정말 미니멈으로 준 겁니다. 이거. 이 중에 하나만 빼도 이 육자유도 운동에 대한 그 리지드 바디 모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경계 조건이 이런 겁니다. 구조의 경계 조건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다 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하중도 다 이제 줬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합니다. 예. 구조 해석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리스판스는 다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소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라고 하는 것도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다 있습니다. 이미지너리가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응력은 여기서 이제 리얼 파트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거에 이제 루트 스퀘어를 하면 앰플리튜드가 나오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위상 차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상 차이라고 하는 건 그 웨이브와의 어떤 위상 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복소수로 구하는 거는 굉장한 사실은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의 규칙바가 쓱 지나갈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웨이브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이제 각 요소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언제 이 웨이브가 지나가 언제 도달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맥시멈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우리가 복소수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려면 이거를 웨이브를 다 이렇게 이제 다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뭐 예를 들어서 20개든 30개든 해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구조 해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위치에서 그러니까 한 웨이브가 지나갈 때 최대 응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이런 복소수 개념이 없으면 어, 아까도 말했지만 몇십 개의 웨이브를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응력을 다 계층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최대 값을 뽑아야 돼요.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죠, 그렇죠? 얼마나 촘촘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실수부와 수부만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결국 사인 하나, 그 다음에 코사인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웨이브에 대해서만 하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웨이브가 지나갈 때 맥시멈 이 스트레스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유익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결국 스트레스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특정 위치에 이제 응력 진폭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상 이 모든 위치에서의 응력 진폭, 즉 요 값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그젠플인데요. 뭐 이건 실제로 뭐 돌렸던 거고요. 이제 이 그래픽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봤죠. 이게 웨이블로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주위에 지금 웨이브가 조금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지는 게 지금 레디에이션이나 이제 와담에서도 이 레디에이션 같은 판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시던트하고 레디에이션이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바텀 쪽은 이제 프레셔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판넬 모델입니다. 뭐, 물론 이 모양은 다 넣어놨지만 실제로 위에는 어떤 매스 분포, 관성력을 계산할 때만 쓰고 실제로 뭐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게 이제 구조 해석 모델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어요. 네. 뭐 잠시만 보면.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지금 이게 이제 운동 해석하는 겁니다. 운동 해석하는 거 하고 지금 이게 이제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웹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건 조금 매끄럽지 않나요? 저는 아주 매끄럽게 잘 나오는데 이게 운동을 하는 것이 보일 테고요. 요거 이제
한 웨이브가 지나가면서 요거는 지금 요게 막 흔들리는 거 보면 사파 같습니다. 이건 헤드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쪽에 응력이 많이 집중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음, 음, 여기서는 스무스하게는 안 나오네요. 자, 여하튼 뭐 이런 게 굉장히 실질적인 예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파 기반의 측적 강도 해석은 그래서 별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가정할 게 없죠, 그렇죠? 어떤 설계적 어떤 주관이 개입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모든 게 다 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사실은 높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약간 조금만 특수한 데가 있으면 다 이런 해석을 해서 구조 강도 평가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이제 결국 이게 복소수로 사인과 코사인 이런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 웨이브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다 해석을 해서 그걸 연결 붙이는 게 아니고요. 사인 한 번, 그러니까 리얼 파트 한 번, 이미지너리 파트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합치고 그럼 거기서 이제 페이스 앵글이 나오잖아요. 그 페이스 앵글 이제 오메가 t가 나오죠. 오메가 t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 뭐 어떤 모든 리스폰스 즉 이제 모든 뭐 변이라든지 응력이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범용 구조에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이제 세상 같은 이제 선박 해양 구조물 전용 소프트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게 거의 없죠. 예.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LNG 캐리어 같은 거고요. 여기서 구조 해석은 마찬가지로 해서 이 안에 지금 뭐 색깔도 보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 강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까지 오기까지 뭐 웨이브 스펙트럼부터 해서 운동에서 굉장히 좀 장단기에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야드에서 좀 할 별 기회가 없어서 뭐 제가 조금 작심을 하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퍼티그를 나갈 겁니다. 사실은 이제 퍼티그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나오는 심플리파이드 퍼티그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퍼티그 어널리시스를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펙트럴 퍼티그 어널리시스가 이제 이쪽 구조에서로 보면 거의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디자인 웨이브 어프로치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량과 또 거기에 이제 퍼티그 강도라는 그런 개념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그런 구조에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야대에 가서도 저런 것들은 뭐 들어가자마자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뭐 걸레 빨고 방 닦고 뭐 몇 년 썩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같이 시켜줍니다. 왜냐면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한 3년 지나야 이제 연구소에 되면 그걸 조금 하려나요? 근데 이제 한 번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제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했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 절차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필요 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과 민감하기 때문에 성급이랑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이랑 크로스 체크했는데 뭔가 틀렸어. 그럼 뭐 누가 틀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 사실 이론을 빠삭하게 알면은 여기를 체크해보자, 저기 체크해보자, 뭐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성급이라 싸워서 성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급이라고 해도 뭐 야대에서 일하던 사람은 성급으로 갔을 뿐 그 사람이 특별히 뛰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잘못 그렇지 않고 이제 어리버리 하다 보면 저쪽에서 그냥 우기는 대로 시간을 가면 시간은 이제 우리한테는 적이거든요. 시간은 이제 성급편이죠, 사실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아니, 모르겠다. 못 찾겠다. 그냥 니네 따라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올라가고, 그다음 성과 올라가고, 결국 이제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그 현업에 관련된 것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부강해집니다. 많이 자꾸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알겠지만 성급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막 보수적으로, 잘 불확실한 건 무조건 보수적으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맞지만 이게 너무 이제 오버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학문을 좀 했는데 열심히 제대로 배웠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세이프 팩터 뭐 2, 3 이렇게 막 크게 쓰다 보면 결국 다 손해가 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 조금씩 아끼고 좀 이겨보려고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 성급도 있지만 한국 성급에 입급되는 선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이제 외국 성급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또 사실은 또 자존심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니께 맞는지 내게 맞는지 이런 걸 싸워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급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라 그냥 엔지니어 자기네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파워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얕보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좀 다르다. 나는 확실히 잘 확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이게 조금 인정해 주지 안 그러면은 좀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여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퍼티그 스트렝스인데 근데 퍼티그 스트렝스 이거를 저도 민망합니다. 이게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선체 구조 해석 시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 균열, 피로 파괴역학에서 또 한 번 했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사전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특강, 여기서도 또 이제 아까 말한 스트럭처럴 피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조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인데, 이제 이거를 들은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뭐 피로 파괴역학은 거의 안 들었을 테니까 그거 빼고라도 선체 구조 역학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대략 보면은 여기서는 린, 이재영, 이원재, 그다음에 화동원 이 정도 한 4명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이 퍼티그 스트렝스에 대해서 좀 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뭐 문자 주세요. 문자 채팅 다 들었으면 이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박격포 그 다음에 또 안 들었다. 이인수, 이대한, 이준범 4명이 이제 일단은 안 들었고 맞네요. 그러면 허영민은 어때요? 허영민 학생 들었어요? 저도 배우긴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선체구조 역학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선체구조 설계 시스템이었나 뭐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세 번째 이제 이걸 듣는 학생도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갔대요. 조금 빨리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뒤에 관련된 거랑 꼭 필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고 약간 스킵을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걸 모르면은 뒤가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여러 번 들은 학생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가급적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로 파괴약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파괴 모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구조물, 일반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파괴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 하중이 반복 하중이 없는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배는 피로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피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랑 연결돼 있겠어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복 하중,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반복 하중이 또 다 웨이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웨이브에서 나오면 이제 웨이브 로드에서 나오고, 이 웨이브 로드를 이제 잘 다루는 방법이 뭐냐? 또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서 이 웨이브 스펙트럼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피로 강도, 반복 하중, 그다음 피로 강도 이 과정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웨이브 스펙트럼과 좀 수학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학부 기준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피로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불연속이 생기거나 형상이 변해서 응력이 이제 높은 곳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PY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어떤 단면이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 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밑에는 변화가 없죠. 이 밑에는 변화가 없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의인화를 하면 뭐냐면 힘은 이제 이쪽에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위에 놈은 힘을 안 받잖아요. 얘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위치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놈은 이제 죽어나는 거지, 사실은. 중간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당겨지고,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여기서 이제 크랙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응력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 이걸 당기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게 틀어지든지 아니면 크랙이 생기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PX로 당기면 이건 단면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이쪽으로 단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응력 집중이 많이 생기는 건 특히 용접 구조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버트 웰드라고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필렛 용접이라고 하죠. 필렛 웰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볼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제 분포가 이쪽 표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다릅니다.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알죠? 공칭 응력.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계산으로 여기가 P다. 그러면 이제 이건 P를 A로 나누는 그냥 말 그대로 공칭 응력입니다. 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미널 스트레스가 유지가 되는데 이 위쪽은 이 비드 때문에 응력이 조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기하학적인 불연속이 얼마나 심하냐, 급격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더 급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응력 집중이 더 생기고 여기에 이제 크랙이 더 생긴다. 라고 더 빨리 생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응력의 종류, 요게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에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다 빈칸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뭔지를 채워라. 이런 문제도 한두 번 냈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칭응력은 말 그대로, 아까 그냥 P 오버 A든 또 이제 그 모멘트 같은 경우는 MCI 뭐 이렇게 우리가 수계산으로 계산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칭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단수법의 이론적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하학적인 변화에 의한 응력 집중 이런 거 고려할 수 없죠. 이건 다 그냥 밋밋한 단순한 구조물에 대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응력이라는 거, 핫스팟이라는 이제 응력이 있죠. 핫스팟 응력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지오메트릭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변화가 있고, 용접 비드에 의한 그 변화가 있는데, 요 중에서, 용접 비드에 의한 존재, 요건 무시합니다. 요건 무시하고, 순수하게 구조물의 형상 변화에 의한 응력 집중만을 반영한 응력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판이 있는데, 판 위에 이제 그 플레이트가 이 종방향으로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용접이 돼, 필렛 용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용접이 되어 있으면, 응력 집중, 핫스팟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끝에. 여기인데, 요 핫스팟에서 이제 여기가 응력이 이제 더 높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원인이 먼저 이게 큰 놈이 있어서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이 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이저고 마이너하지만 요 비드의 영향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드의 영향을 뺀 거, 요게 이제 핫스팟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분포기 때문에 핫스팟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점에서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 끝점에서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핫스팟 스트레스 하고요. 노미널 스트레스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분포를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하듯이 그거에 대응되는 이 지오메트리를 고려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지오메트릭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릭 스트레스. 노미널 스트레스는 여기 평평한 데를 말하는 거고 지오메트릭 스트레스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오메트릭 스트레스 중에서 핫스팟에서의 스트레스, 요걸 핫스팟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면 노치 스트레스는 이제 1번, 2번 다 고려한 게 노치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께 방향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 멤브레인 스트레스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T를 A로 나눈. 그 다음에 핫스팟 스트레스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더 커지고요. 그 다음 노치 스트레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평균인데 위에는 커지고 밑에는 작아지죠. 이거는 두께 방향 평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위에가 커지면 밑에는 작아져야 이게 두께 방향 이 합력이 이제 P가 돼야 되잖아요. P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지는 놈 작아지는 놈 있어야죠. 그렇죠? 노치 스트레스는 마찬가지로 이쪽하고 이제 이쪽이 평형을 이루겠죠. 노치 스트레스는 표면에서 이제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핫스팟 스트레스를 이거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사실은 핫스팟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거냐?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비드가 없이 어떻게 이 구조물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드로 붙이면 모르겠지만 본드로 붙일 수가 있나요? 항상 비드는 존재합니다. 비드는 존재하는데 이제 왜 비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스트레스 핫스팟 스트레스냐?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FE 모델링을 할 때 FE 모델링에서는 이 비드가 용접 비드가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해석할 때 주로 FE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스트레스를 쓰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스트레스가 이제 노치가 아니라 핫스팟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핫스팟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다른 SM 선도든 뭐든 다 그걸 핫스팟으로 정의해 놓으면 뭐 쓰기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뭘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에서 어떻게 재는지 하는 뒤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노치는 여기 있죠. 용접 비드 영향. 요거까지 이제 같이 고려한 거를 일단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 비드를 포함한 솔리드 요소의 이제 이원 요소 해석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솔리드, 이 용접 비드까지 이제 다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 노치 스트레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용접 비드라는 건 이제 용접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피로 강도 20년, 30년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 용접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노치 스트레스를 안 쓰고 파스파 스트레스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용접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접이 파스파 스트레스 계산하더라도 용접 절차에 따라서 용접 비대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성급에서 다 그거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하긴 하죠. 그런다 하더라도 여튼 설계 단계는 용접 비대는 빼고 파스파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로 파괴 단계인데요. 예. 피로 파괴라는 거는 일단 응력이 항복 응력이보다 낮은 교본 응력이라는 건 이제 사이클링 로딩입니다. 사이클링, 이제 교대로 반복되는 그런 로딩, 교번. 예. 그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걸 이제 피로 파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균열 개시, 그다음 성장, 최종 파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개시, 균열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이 결국은 노치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노치부는 조금 달라요. 노치부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움푹 파인데 있죠. 이런 데를 우리가 노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용접 비드 끝단, 아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비드 끝단 이런 데 있죠. 여기에 이제 응력 집중이 생기겠죠. 이소하게 응력 집중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속 변형이 축적이 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소속 변형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크랙이 조금 시작되는. 그런데 이제 용접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용접부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크랙 라이프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미리 이제 미세한 그런 결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접부는 훨씬 더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모재는 매끈하거든요. 모재는 매끈하기 때문에 이런 크랙이 발생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용접부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약간 올록볼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랙이 생기는 건 아주 빨라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그런 용접부를 확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런데 미리 이제 크랙 라이트 같은 데서 쉽게 크랙이 개시가 된다. 그렇죠. 근데 모재는 매끈하기 때문에 저런 초기 크랙이 개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크랙이 개시될 때는 용접부는 별로 안 걸리는데 모재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랙이 점점 진전이 되는 거죠. 하중을 받아서. 뭐 이건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재료학에서 중력 배웠죠. 모서클로 중력 배웠잖아요. 중력을 제대로 써먹는 데가 이 바로 이제 피로 쪽입니다. 피로.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넣으면 중력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크랙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소 요소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전단 응력에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중력 방향이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크랙이 뭐 이렇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력 방향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중력이 되는 방향을 찾으면 크랙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크랙이 난 그 방향을 알면 크랙이 어디로 났다 방향이 그러면 그거 이제 중력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응력 성분이 이제 뭔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응력이 작용할 때는 성장하죠. 근데 이제 압축할 때는 오히려
성장하지 않고 힘만 전달된다. 당연하죠. 이게 땡겨야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장 응력일 때 이제 피로 수명이 더 짧아진다. 이건 뭐 뒤에 다시 있는데 인장 응력 상태에서 이제 이걸 놨다 풀었다 할 때 피로 수명이 더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부 경우는 전체 피로 수명이 약 이 균열 성장이 9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파단은 이제 이렇게 크랙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뭐 못 견디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뭐 날씨 굉장히 춥다, 그럼 추성 파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럼 재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연성 파괴가 또는 소성 붕괴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여기가 45도 관계를 45도를 유지하고 끊어집니다. 전단 파괴가 일어나죠. 전단 파괴. 예, 뭐 우리가 폼세스 스트레스 같은 거 배우고 보면 강도는 이제 인장 강보다는 전단 강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플라이드 전단 능력도 작긴 작지만 그래도 전단 파괴가 이제 보통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SN 선도라는 게 있죠. 피로 실험에서 얻은 게 요 SN 선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조금 빨리빨리 나가니까 안 들으신 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물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다시 쭉 읽어보면 뭐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피로 실험에서 응력 범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링 로드이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 요 사이를 이제 우리가 델타 시그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 피로 수명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150이다. 여기서 150이다. 150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땡겨요. 150 레인지로 이제 계속 땡겼다 놨다 합니다. 파단이 될 때까지. 그럼 여기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되죠. 뭐 대략 여기서 보시면 이게 로우 스케일이기 때문에 요점은 한 20만 번 정도 되겠네요. 20만 번. 그 다음 똑같은 또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이거는 50만 번, 이거는 70만 번, 이거는 80만 번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눈속임입니다. 이게 지금 로우 스케일로 그려니까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차이가 7배, 8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로 파괴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가상의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실험은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데 최소한 뭐 두세 배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용접부는 더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용접부의 어떤 이상 결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균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용접부의 어떤 그 거친 정도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이 피로 수명의 차이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 이제 스트레스를 바꿔가면서 쭉 이제 이 점들을 모읍니다. 점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게 바로 SN 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S는 스트레스고 N은 이제 사이클의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n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절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평균 선도가 있고요. 미인계 있고요.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 SM. 설계는 아무래도 보수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이게 미는 가장 바깥쪽. 진짜 요 평균 주위로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프트를 합니다. 이 안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안쪽으로 옮기면 올수록 피로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더 보수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돼요? 1 시그마, 뭐 2 시그마 이렇게 하죠. 그렇죠? 2 시그마가 되면 뭐 97.6%니 뭐 97.8%의 신뢰성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들이 지금 민 스트레스 관점에서 이거보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거의 뭐 97%, 98% 이상
의 점들이 실험 데이터가 크게 만드는 그런 충분히 낮은 SN 선도를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n-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뭘 이동하느냐? Y절편. Y절편을 그냥 결국 내리면 평행 이동을 하면 결국 설계에 SN 선도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신뢰도를 97.7로 하고 요게 이제 바로 요 여기서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똑같이 로그를 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그 N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S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고요. 마이너스 N분의 요게 이제 슬로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래서 묶죠. 그래서 A 바로 묶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하고요.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과거에 한번 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10편에 따라서 이제 좀 결과가 다르겠죠.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건 그냥 플레인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면은 가장 위쪽에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필요 수명이 가장 긴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아미터 홀이 있는 경우, 요건 응력 집중이 있긴 있지만 조금 뭐 이 노치가 있는 것보단 크지 않죠. 그런 경우는 SN 커브가 또 여기 있고, 그 다음 노치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또 이렇게. 그럼 결국 10편에 따라서 SN 선도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이제 스트레스, 요거는 뭐다? 무슨 스트레스다, 여기는? 요거는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 노미널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P를 그냥 A로 나눠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그를 빼고 N, 이제 피로 수명이죠. 피로 수명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요 델타 시그마의 m제곱에 이제 비교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보통 3입니다. 사실은. 가장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 델타 시그마가 조금만 커져도 이게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델타 시그마가 조금만 커져도 n은 이제 확 떨어집니다. 예,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하고 크로스 체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피로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뭐 차이가 나봐야 5%, 10% 이거밖에 안 나요. 근데 피로 수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파시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뻥튀가 되죠. 몇 배 커지죠.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에서 2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더 커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퍼티가 되면 그거에 또 세제곱, 그 차이를 또 세제곱을 해서 취하기 때문에 그게 또 퍼티그 수명으로 따지면 또 더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틀렸는지 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뭐 필요 실험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장비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피로 파괴가 발생한 그런 예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게 웨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브는 뭐 주기가 5초에서 15초 뭐 이 정도가 되죠. 헤르츠로 치면 뭐 0.2헤르츠 또는 뭐 0.1헤르츠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피로 실험에서 날 새죠. 10만 번 하다 날 새죠. 그래서 장비는 5에서 15헤르츠 정도 이렇게 이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면 또 이게 실제와 다른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뭐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접 후에 피로 파괴가 되는데요. 여기부터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조금 내용이 많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서핑 어널리시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뭐 가급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